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빨리! 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 돌아가세요.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정혜진은 도연을 향해 차가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신부의 손목에 새겨진 별 모양 흉터가 21년 전 사라진 자신의 딸 다인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날부터 시작된 도연의 추적은 완벽해 보이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훔쳐진 아이, 숨겨진 진실, 그리고 목숨을 건 아버지의 사랑까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1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조각. 도연은 호텔 로비를 지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친구 민석의 간곡한 부탁으로 참석하게 된 결혼식이었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꼭 와야 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안 오면 서운하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를 받으며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식장 내부의 장식들을 훑어봤습니다. 도예가의 눈으로 보니 곳곳에 화병과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대기실 입구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 하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엄마 정혜진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은서 아빠 윤상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버진 로드 입구를 비췄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은서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연은 와인잔을 들고 신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쁘고 단아한 신부였습니다. 은서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려고 오른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헬퍼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빛이 은서의 손목 안쪽을 비쳤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중얼거리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1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작업실 가마에서 뜨거운 유약 파편이 튀어올랐습니다. 5살 다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손목에 별 모양 상처가 생겼습니다. 다인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때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서의 손목 흉터는 다인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인파를 헤치고 버진 로드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보안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신부를.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식이 진행 중입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간 도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 은서의 손목과 얼굴을 연사로 촬영했습니다. 주례가 이어지는 동안 도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은서의 귓바퀴 모양과 눈매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연아. 죽은 아내의 이름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은서의 모습은 젊은 시절 미연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혜진이 급히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잠깐. 혜진이 은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살구색 밴드를 꺼냈습니다. 재빨리 은서의 손목 흉터를 가렸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신랑 측 혼주인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아. 도연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와줘서 고마워. 민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부 어린 시절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도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민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돈 말씀으로는 화재 때문에 앨범이 전부 타버렸대.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하더라. 한 장도 없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하나도 없다니 안타깝더라.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김 실장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입니까? 저 이도연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여자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요. 급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주차장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신혼여행 차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흰색 웨딩카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혜진이 선글라스를 벗고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남의 잔치 망치지 말고 돌아가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차를 뒤로 뺐습니다. 우회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혜진이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완벽한 가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김 실장이 전해온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정혜진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진 54세. 10년간 불임 클리닉 통원 기록 확인. 도연의 눈이 다음 문장에 머물렀습니다. 입양 신고 날짜와 채은서, 출생 신고 날짜 불일치. 보고서를 덮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은서가 운영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내 가게 안을 관찰했습니다. 은서가 긴 줄기의 장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잡는 손동작이 특이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가위 끝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도예용 칼로 흙을 다듬을 때 쓰는 독특한 파지법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중얼거리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은 손님을 가장해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예뻤습니다. 꽃다발 하나 부탁합니다. 도연이 카운터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특별한 사람에게 줄 선물이에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장미와 안개꽃으로 해드릴게요. 은서가 꽃을 고르는 동안 도연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운터 옆으로 떨어뜨려 숨겼습니다. 은서가 능숙하게 꽃을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매는 손길이 예술가의 것 같았습니다. 따님 손재주가 남다르네요. 부모님을 닮았나 봅니다. 도연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전혀 안 닮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때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이세요. 은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혜진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 2명이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은서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혜진이 도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요.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도연은 저항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골목으로 이동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은서야, 저런 이상한 사람과 말 섞지 마. 위험해. 어머니, 그냥 손님인데요. 손님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핸드폰 줘봐. 왜요? 줘보라고. 휴대폰을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앱 하나 깔아둘게. 안전을 위해서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6시 회사 앞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신랑이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키트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네.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멈춰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서의 손목 흉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부인의 손목에 있는 흉터입니다. 어떻게 이걸? 지훈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발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지훈은 집에 돌아와 잠든 은서를 살펴봤습니다. 손목에 감긴 살구색 밴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별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사진 속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우의 집 서재. 상우가 혜진의 약품을 정리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물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양도 일반적인 용량보다 많았습니다. 상우가 약병을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혜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은 준비했으니까 입만 다물어요. 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도움이 필요한 관계잖아요. 상우가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약속 장소는 그대로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혜진과 박 원장의 약속을 포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재개발 구역의 폐공장. 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림자 속의 거래자. 다음 날 오후 2시 반, 도연은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폐건물들이 즐비한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2층 난간에 몸을 숨기고 고성능 캠코더를 설치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건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혜진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맞은편에서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였습니다. 박 씨라고 불리는 인물 같았습니다. 늦었네요. 박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통이 복잡해서요. 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박 씨가 혜진의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바닥에 놓고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하하. 박 씨가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정혜진 씨,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박 씨가 품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를 흔들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21년 전 당신이 애 훔쳐갈 때 찍힌 CCTV 스틸컷이에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직 있다고요? 놀랍죠? 보육원 폐쇄될 때 몰래 빼돌렸거든요. 박 씨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혜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사진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 씨가 혜진을 밀쳐냈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이야. 혜진이 바닥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공범은 무슨, 나는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박 씨가 돈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 챙겼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은 버틸 수 있겠네요. 박 씨가 가방을 들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도연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 씨의 퇴로를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박 씨가 당황했습니다. 사진 내놓으세요. 도연이 파이프를 겨누며 말했습니다. 박 씨가 사진이 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친놈아, 1층이야. 박 씨가 소리치며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풀밭에 떨어져 뒹굴더니 절뚝거리며 도주했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21년 전 젊은 혜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혜진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제발 은서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혜진이 도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이요. 혜진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도연이 혜진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갈 뿐 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혜진의 집. 은서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시킨 심부름이었습니다. 책장 뒤편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불에 타다 만 아동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빛바랜 전단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이다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너무 닮았습니다. 은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전단지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이 은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봐.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나, 이 아이인 것 같아. 지훈이 전단지를 받아봤습니다. 며칠 전 도연에게 받은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의 전화였습니다. 은서야,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자. 혜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요? 아빠가 위독하셔. 외국에 계신 아빠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의 친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렸습니다. 가방 챙겨. 지금 나가자. 지훈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진짜 아버지한테. 지훈이 은서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도연의 공방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흙이 기억하는 온기. 그날 저녁 9시. 지훈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을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어둠 속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간판에 토담 도예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은서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방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흙더미가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은서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흙 냄새였습니다. 기시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방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흙투성이인 모습이었습니다. 은서가 멈칫했습니다. 꽃집에 왔던 안녕하세요. 도연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지훈이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가 보자.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은서를 공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물레 체험실이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서랍에서 깨진 그릇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고 둥근 밥그릇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나요? 도연이 은서에게 조각을 건넸습니다. 은서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도연이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젖은 흙을 올리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이 부드럽게 흙을 빚어갔습니다. 은서가 홀린 듯 도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은서의 손을 젖은 흙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큰 손이 자신의 고사리 같은 손을 감쌌습니다. 5살 은서가 물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흙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느낌 알아요. 은서가 몽롱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고. 도연이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긴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은서의 소매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은서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팔에 있는 흉터를 나란히 맞댔습니다.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흉터의 선이 이어졌습니다. 21년 전 가마에서 함께 입은 상처였습니다. 은서가 도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이나, 내 딸.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비켜주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혜진의 차가 공방 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혜진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공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은서야, 집에 가자. 혜진이 은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은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이 혜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핸드백으로 도연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혜진이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은서가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업대 위에 흙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나 안 가.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엄마 아니잖아. 혜진이 충격을 받아 동작을 멈췄습니다. 은서의 반항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은서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혜진이 비틀린 모성애를 중얼거렸습니다. 2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다. 도연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파란 불빛이 공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의 증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혜진은 정신쇠약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도연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DNA 검사 센터였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봤습니다. 침부 일치율 99.99%.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뭐예요? 은서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확인서야. 우리가 정말 부녀지간이라는. 도연이 결과지를 은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은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우와 혜진이 있는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도연을 보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우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상우가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혜진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과는 끝입니다. 상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상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혜진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간호사들이 달려와 혜진을 제지했습니다. 진정제가 투여됐습니다. 혜진이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은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21년 동안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도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도연이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아빠가 요리도 하세요? 은서가 신기해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지. 도연이 은서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은서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식사 도중 은서가 물컵을 놓쳤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은서가 당황했습니다. 숟가락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은서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은서가 물을 마시려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다리에는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연이 은서의 다리를 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앓았던 희귀 유전병의 증상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은서야, 정신 차려봐. 도연이 은서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너무 어지러워. 은서가 중얼거리더니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의식을 잃은 은서를 업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폭우가 쏟아져 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지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도연이 뒷좌석에서 은서의 손을 비비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눈을 떠라. 아빠가 여기 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서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를 서성거리며 기도했습니다. 혈연의 굴레. 응급실 복도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는 도연에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도연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10% 미만이에요. 의사의 말에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나요? 가족성 유전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장을 줄게요. 당장 수술해 주세요. 도연이 즉시 나섰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네요. 의사가 도연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나이도 많으세요.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딸을 살려주세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상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장 권한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우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어디 있어요? 혜진이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상우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혜진을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심장 줄게. 제발 은서 살려줘요.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급하게 혜진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조직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검사실 직원이 혜진에게 통보했습니다.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잠시 의식을 찾은 은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도연을 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은서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구해줄게. 의료진이 도연을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딸을 살리겠어요. 도연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겠어요. 상우가 도연을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팀을 짰으니까 아버님은 몸 관리에만 집중하세요. 상우가 약속했습니다. 수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남은 3일 동안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식사를 끊고 약물을 조절했습니다. 지훈이 도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다리를 주물러주고 수시로 혈압과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도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인데요, 뭘?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도연은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품에 넣고 지훈을 불렀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은서를 부탁한다. 도연이 당부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둘 다 살아나실 거예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은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투석기 경고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예정보다 앞당겨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도연과 은서의 침대가 복도에서 교차했습니다. 도연이 마취 기운 속에서도 은서의 손을 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다인아, 아빠가 지켜줄게. 도연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상우가 메스를 든 채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비장했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혜진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연행됐습니다. 수술실 쪽만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훈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목숨을 건 속죄. 수술실 안에서 상우는 도연의 신장을 적출하는 고난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도연의 불규칙한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수치가 계속 요동쳤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승합제 투입하세요. 상우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적출된 신장은 신속하게 옆 수술방의 은서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이식을 시작합니다. 집도의가 선언했습니다. 도연의 신장 적출이 완료된 직후 도연의 혈압이 급강하했습니다. 쇼크 증세가 왔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다급하게 약물을 투입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혜진은 형사들이 내민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괴와 아동학대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초점 없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혜진 씨, 대답하세요. 형사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은서 수술은요? 끝났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형사가 묵살했습니다. 2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다른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은서의 몸에 도연의 신장이 이식됐습니다. 혈관을 연결하자마자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입니다. 집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바이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 제세동기가 준비됐습니다. 충격 준비. 상우가 외쳤습니다.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벌떡 떨렸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도연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인이 손을 잡고 꽃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예쁘죠? 다인이 꽃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뻐. 도연이 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다인이 뒤돌아섰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야 해. 다인이 도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니야, 다인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심장 박동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상우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분 다 성공입니다. 상우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의식 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했습니다. 이틀 후 은서가 먼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도연의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도연을 봤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은서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나랑 밥 먹어야죠. 은서의 목소리에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반응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지훈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상우가 들어와 청진기를 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분 다 살았어요. 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는요? 도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건강해요. 곧 퇴원할 수 있어요. 상우의 대답에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뉴스에서 혜진의 구속 사실과 21년 전의 전모가 보도됐습니다. 병실 TV를 보던 도연이 씁쓸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은서가 도연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와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이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은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빠. 은서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도연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다시 빚은 시간. 1년 후 가을. 도의 공방의 굴뚝에서 힘차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에는 은서가 빚은 그릇들이 가을 햇살 아래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물레를 찼습니다. 도연이 그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흙 반죽을 치댔습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은서가 방금 완성한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훌륭해. 이제 진짜 도예가 다 됐네. 도연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 우체부가 등기 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도소 수번 2084 정혜진이었습니다. 은서가 망설임 없이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 읽어도 돼? 도연이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은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가 공방에 들렀습니다. 의료 봉사를 떠나기 전 인사차 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상우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많이 뉘우치고 있더군요. 도연은 묵묵히 차만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됐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은서가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공방 앞마당이 분주하게 꾸며졌습니다. 은서와 지훈의 진짜 결혼식이 준비됐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지인들이 하객으로 왔습니다. 북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은서는 도연이 직접 만들어준 도자기 티아라를 썼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티아라였습니다. 도연은 턱시도 대신 말끔한 린넨 셔츠를 입었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고 잔디밭 뻗은 로드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흉터를 가리는 밴드도 없었습니다. 귓속말을 하는 혜진도 없었습니다. 은서의 손목에는 흉터 위에 예쁜 꽃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을 맡깁니다. 도연이 지훈에게 은서의 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반품은 안 된다. 도연이 농담을 던지자 하객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평생 AS 보장하겠습니다. 지훈이 은서를 안아올리며 외쳤습니다. 은서가 활짝 웃으며 부케를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이 홀로 가마터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다가왔습니다.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없이 어깨를 기댔습니다. 아빠, 은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그래. 도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1년 전 은서를 잃어버렸던 날 만들다 깨뜨렸던 도자기였습니다. 깨진 틈이 금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무늬를 띠고 있었습니다. 깨진 것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 도연이 도자기를 은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처럼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도연이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공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별빛과 어우러졌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가 나란히 앉아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이어진 도자기처럼 상처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끈질긴 믿음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도연이 은서의 손목에서 발견한 작은 별 모양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녀를 이어주는 운명의 실이었고 2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기적의 단서였죠.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된 도자기처럼 깨어진 것도 금으로 메워지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단단해진 이 가족의 유대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각자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치유될 때 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가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